12장 4절 전미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절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전미분은 수학의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은 근사값을 계산하려고 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다음 절에서 배우는 이변수 이상이 되는 다변수 함수의 합성함수 미분법을 하려고 할 때 이 전미분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재 후반부에 보면은 미분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 미분방정식에서 완전 미분방정식을 공부할 때도 이 전미분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수학의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전미분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분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이변수 함수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독립변수가 두 개가 되는 이변수 함수는 공간상의 공면이지만 3변수나 4변수 이와 같은 독립변수 개수가 3개 이상이 된다면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수학적으로 그냥 추론을 할 뿐이에요. 즉 이변수 함수에서 정의했던 많은 용어, 기호, 성질들을 3변수 이상이 되는 다변수 함수에서는 시각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할지라도 동일하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무래도 이변수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론들을 이변수 함수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변수 함수에서 성립했던 많은 성질들, 그리고 성질, 그리고 기호 표기들은 자연스럽게 n변수 함수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변수 함수의 증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수 함수 z=fxy, 자, 이것은 공간상의 공면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자, 공간상의 공면, 여러 형태의 공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간상에 이렇게 공면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z는 fxy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이 xy 평면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얘가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이라고 보겠습니다. 보통 도면의 약자를 써서 d라 많이 표시합니다. 이제 이 정역 안에 있는 한 점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점을 a, b라 놓을까요? 그러면 이 점에 x축의 수선의 발 내리고 y축의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여기가 각각 a, b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한 점에서 이 함수가 연속이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함수값을 구할 수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요 한 점에서 함수값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선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위치를 P라 놓는다면은 자, 공간상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 y좌표, 그리고 z좌표가 필요하죠. x좌표는 a, y좌표는 b, z좌표는 자, 여기에다 대입하면 되니까 f, a, b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역 안에 a, b 근처에 있는 다른 점을 하나 더 선택을 하도록 하죠. 자, 이제 이 점을 똑같이 x축의 수선의 발 내리고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인데요. 자, 이렇게 x축의 증분을 우리가 델타 x라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의 위치는 a 플러스 델타 x가 되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볼 때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면 x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림상으로 a 이쪽에다가 a 더하기 델타 x를 썼으니까 델타 x는 이제 양의 개념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다가 a 더하기 델타 x를 표시했다면 그때는 델타 x가 음의 개념이 돼요. 자, 편의상 음보다는 이제 양수를 다루기가 훨씬 더 편하니까 이제 a보다 더 큰 값으로서 a 더하기 델타 x를 표시했었으니까 그럼 델타 x는 마치 요거의 간격, 요 크기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델타 x가 항상 양수의 개념 아니에요. 여기다 표시했으면 여기다 a 더하기 델타 x를 썼으면 오히려 a보다 더 작았으니까 그때는 델타 x가 음수라는 뜻이에요. 이때 이 델타 x를 우리는 x의 증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x의 증분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이 그림상으로는 양수지만 항상 양수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델타 x가 항상 양수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그림상으로는 편의상 이제 양수를 염두에 두고 그린 것 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요 위치를 b 더하기 델타 y라 쓴다면 자, 이제 여기 델타 y가 y의 증분이고요. 만약에 b 더하기 델타 y가 여기 있었으면은 그때는 델타 y가 음수가 됐지만 여기다 그림을 표시해 놨으니까 여기가 이제 델타 y가 됩니다. 자, 이 그림상으로 보면 이제 델타 x, 델타 y 각각 y의 증분, x의 증분이에요. 그림상으로 이제 양수로 그냥 편의상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럼 요 점에 좌표를 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x좌표는 a 플러스 델타 x가 되는군요. y좌표는 b 플러스 델타 y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함수값을 구할 수 있었더라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요 점의 좌표를 Q라 놓고 그 Q점의 좌표를 표시한다면 X좌표는 A 더하기 델타 X, Y좌표는 B 더하기 델타 Y가 되고, 그리고 이제 Z좌표는 F, A 더하기 델타 X, B 더하기 델타 Y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P점에서의 함수값은 FA, B고 Q점에서의 함수값은 이거예요. 이 두 함수값의 차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F A 플러스 델타 X, B 플러스 델타 Y에서 F A, B를 뺀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델타 Z로 표시하고 이것을 우리는 Z의 증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치 X의 증분 델타 X는 A 더하기 델타 X에서 A를 뺀 것이고, 마찬가지로 델타 Y는 B 더하기 델타 Y에서 B를 뺀 것이거든요. X의 증분, Y의 증분을 정의하듯이 두 Z값의 차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Z의 증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Z의 증분이라 정의를 합니다. 이제 증분에 대한 정의였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증분을 이용해서 우리는 전미분이라는 것을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자, 전미분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미분의 가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변수 함수가 한 점 A, B를 포함하는 직사각형 영역 R 안에서 연속 있는 1차 편도함수를 갖는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R은 이런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와 같은 모양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요 그림의 일부분을 좀 지워 볼게요. 그러면 이제 델타 Z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전미분이라는 것을 정의할 생각인데요. 전미분은 이제 곧 정의를 하겠습니다만 요 앞부분 우변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항까지 여기를 이제 우리가 전미분이라 말을 할 거예요. 증분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증명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영역 R이 주어져 있죠. 영역 R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냐면 위의 사를 내려다봤을 때 이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이 있었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정역을 위의 사례로 내려다봤을 때 좀 더 크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고요. 자,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제 이 점 A, B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사각형 영역 R은 뭘 나타내냐면 X-A의 크기가 H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X-A의 크기가 H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자, 이걸 풀었으면은 X-A는 플러스 H하고 마이너스 H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양변에 이 부등식에 각각의 A를 더하니까 A-H, X, A 플러스 H 이렇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A-H하고 A 플러스 H 사이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요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가 A잖아요. 자, A-H, A 플러스 H를 표시했으니까 요만큼의 간격을 H라 표시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가 A 플러스 H가 되고 여기가 A-H, 여기 A-H로 표시했기 때문에 H는 양수예요. 자, 이제 좌우에 똑같은 등 간격으로 요만큼 있는데요. 자, 이제 A-H보다 크고 A 플러스 H 사이에 작다는 얘기니까 요 의미는 요 A-H하고 A 플러스 H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Y-B가 이거의 크기가 K로 돼 있죠. K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절대값을, 이 절대부등식을 풀어보면은 Y-B가 플러스 K하고 마이너스 K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요 위와 마찬가지로 이 부등식 전체에다가 다 B를 더해버리면 B-K, Y 그리고 B 플러스 K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Y가 취할 수 있는 값에 보면은 B-K니까 자, 이거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가 B가 되는데요. 자, 이번엔 여기가 K예요. 이때 H하고 K는 서로 값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가 B 플러스 K가 되고 요 점은 B-K가 되는데요.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요 띠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B-K보다는 크고 B 플러스 K보다는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경계선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경계선을 포함하고요. 예, 등호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경계선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좀 굵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요 직사각형 영역이에요. 자, 이제 요 직사각형 영역을 빗금을 쳐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영역을 R이라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위의 살을 내려다봤을 때 xy 평면을 내려다봤을 때 요 직사각형 영역 R 안에 있는 모든 xy에 대해서 자, 주어진 이 이변수 함수가 연속인 1차 편도 함수를 갖는다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fx가 연속이고 fy도 연속이라는 뜻이에요. 이 둘 모두가 다 연속 함수라는 조건을 갖고 있다면 그때 조금 전에 약속했던 이 z의 증분 두 함수값의 차로 표시했던 것은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에서 자, 요 그림을 좀 더 크게 확대를 해 볼게요. 그림을 좀 더 크게 확대하고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영역 R을 좀 더 크게 확대했고요. 여기가 A, B가 있었고 자, 요점의 위치가 얘라고 보겠습니다. 즉 이 두 점이 영역 R 안에 있는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A 플러스 델타 X, B 플러스 델타 Y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려서 자,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 되겠죠. 그럼 요 점의 좌표를 표시하려고 해요. 요 점은 그럼 그림으로 본다면 여기 있는 점이에요. 요 점을 연장을 하면은요,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요 만나는 점이 있죠. 자, 요 점을 말합니다. 위의 살을 내려다봤을 때 요 세 개의 점을 생각하자는 뜻이에요. 요 점은 그러면 수선의 발을 했으니까 x좌표는 a 더하기 델타 x가 되고 y좌표는 b가 되는 점이거든요. 자, 요 점을 표시를 할 때 여기가 a 더하기 델타 x, b가 되는 점이었어요. 위의 살을 내려다봤을 때 요 세 점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은 z의 증분이라는 것은 요 점에서의 함수값에서 요 점에서 함수값을 뺀 거잖아요. 그걸 다음같이 계산하겠습니다. 요 점에서 함수값에서 요 점에서 함수값을 빼고 다시 요 점에서 함수값에서 요 점에서 함수값을 뺀 거를 더해버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호를 써서 표시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델타 z는 f a 플러스 델타 x 그리고 b 플러스 델타 y 마이너스 f a, b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자, 이 점에서 함수값에서 이 점에서 함수값을 빼겠습니다. a 플러스 델타 x, b 플러스 델타 y 이 점에서 함수값에서 요 점에서 함수값을 빼요. a 플러스 델타 x, b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요 점에서 함수값 이제 플러스 여기 보세요. 이 위의 식하고 비교해보면 이거 없던 값을 빼버렸으니까 다시 더해서 상쇄시켜 줄 거예요. a 플러스 델타 x, b에서 요 점에서 함수값에서 요 점에서 함수값을 뺀 거예요. 위아래식을 잘 비교해보면 이거 플러스만 했으니까 서로 소구돼서 두 개만 남으니까 똑같아요. 자, 이번엔 여기에서 괄호 묶어서 이 노란색 괄호 부분과 그리고 빨간색 괄호 부분을 잘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우리는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fx하고 fy가 연속함수입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모양을 뭘 적용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일변수 함수에서 평균값 정리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잖아요. 자, 평균값 정리 이제 요 그림이 역할은 다 했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복수 삼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평균값 정리라는 것은 이런 말이잖아요. 자, 여기가 a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요 증분이 델타 x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a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 fa가 있고 이거 일변수 함수예요. 요 점은 fa 플러스 델타 x가 되는데요. 자,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점에서 이 점을 빼면 a 더하기 델타 x에서 a를 뺀 것뿐에 요 점에서 함수값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요 점에서 함수값 fa 이것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자,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본다면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 자, 여기에서 우리는 a하고 a 더하기 델타 x 사이 어딘가 있는 그걸 x1이라 놔보겠습니다. 자, 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꼭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자, 이것을 만족하는 이거인 x1이 어디에 존재하느냐면 a하고 a 더하기 델타 x 사이에 존재하잖아요. a하고 a 더하기 델타 x 요 구간 개구간 안에 요 안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평균값 정리였었잖아요. 자, 평균값 정리는요. 항상 함수 fx가 함수가 정의되는 여기가 이제 정역이 이렇게 있다 봐요. 이 정역 안에서 연속 함수이고 미분이 가능하다면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x1 즉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와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점이
그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 이것이 평균값 정리였었잖아요. 우린 여기서 잘 볼까요? 이 노란색 괄호는 마치 뭐예요? Y좌표가 고정되어 있죠. 움직이는 건 X좌표만 움직입니다. 따라서 변수가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X좌표는 A 더하기 델타 X로 고정되어 있고 Y좌표만 움직이니까 얘도 한 변수가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한 변수가 움직이니까 얘도 1변수 함수처럼 취급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평균값 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fx, fi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값 정리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함수와 요 함수, 노란색 괄호와 빨간색 괄호 각각에다가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볼까요? 요건 서로 소거되고 델타 x를 2처럼 곱한 형태가 되잖아요. 두 함수값의 차는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 곱하기 x의 증분을 곱한 모양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건 1변수 함수니까 프라임을 썼습니다만 얘는 지금 2변수 함수예요. 단지 한 문자가 고정되어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괄호 부분은 fa 더하기 델타 x, b 마이너스 f, a, b는 자, 이제 이것이 평균값 정리로부터 자, 여기에서는 보세요. y좌표가 고정되고 x좌표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fx 이렇게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a하고 델타 x 사이에 a하고 a 더하기 델타 x 사이에 x1이 하나 존재한다고 보겠습니다. x1 그리고 b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움직이는 게 델타 x였었죠. 이렇게 곱하면 델타 x 이렇게 되겠군요. 자, 이것을 만족하는 이 x1이 어디에 존재하냐면 개구간 a와 a 더하기 델타 x 안에 존재합니다. 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자, a하고 a 더하기 델타 x 여기 이제 델타 x를 썼으니까 여기는 그냥 여기 어딘가에 델타 x가 있었다면 a하고 a 더하기 델타 x 요 안에 어딘가에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이 됐고요. 요 그림 갖고 얘기했군요. 자, 여기가 요 간격이 델타 x가 되고 요 간격이 델타 y가 됐으니까 여기 x축이 이렇게 더 확대해서 그린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a 더하기 델타 x니까 여기 안에 어딘가에 x1이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이제 노란색은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노란색 요 부분을 이제 요걸로 바꿔놓으려고 해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요 빨간색 괄호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평균값 정리를 적용해 보면은 이 빨간색 괄호 fa 더하기 델타 x b 더하기 델타 y 마이너스 f a 더하기 델타 x, b예요. 자, 얘는 a 더하기 델타 x가 고정되어 있고 b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평균값 정리를 적용할 생각이에요. 자, 평균값 정리로부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이제 f 자, 여기는 x좌표는 고정되어 있고 y좌표만 움직이고 있어요. y좌표만. 그래서 여기는 y가 변하는 거예요 라는 뜻으로 여기는 x가 변했죠. 여기는 y가 변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a 더하기 델타 x 요거는 자, 이제 여기 a 더하기 델타 x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하고 b 플러스 델타 y 사이에 적당하게 여기 밑에다 씁시다. f 여기다 y에 대한 y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x좌표는 a 더하기 델타 x가 되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a 더하기 델타 x가 되고 b하고 b 플러스 델타 y 사이에 바로 y1이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움직이는 것은 이제 델타 y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델타 y 이거인 y1이 이번에는 여기 보다시피 b하고 b 플러스 델타 y 사이 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평균값 정리를 동일하게 적용한 것 뿐이에요. 자, 이것을 만족하는 이거인 y1이 b 그리고 b 플러스 델타 y 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말이에요. 여기가 B가 되고요. 여기가 B 플러스 델타 Y가 됐었죠. 요 안에 어딘가에 바로 Y1이라는 점에서 이제 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기호 대신에 얘로 바꿔 쓸 생각입니다. 여기. 자, 그래서 노란색은 얘로 바꿔 쓰고 빨간색은 얘로 바꿔서 쓸 생각이에요. 따라서 델타 Z를 다시 한번 써보니까 델타 Z는 노란색을 먼저 쓰고 빨간색을 나중에 해볼게요. 노란색은 fx x1, b 델타 x.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fi 그리고 a 더하기 델타 x y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y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fx와 fi가 연속이라는 조건을 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x와 fi가 분명히 연속이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영역 R 안에서 연속함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연속이므로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함수들을 이제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뭘 할 생각이냐면, 자, 연속함수니까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당연히 같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극한을 취해버리면은 이제 요 식은 점차 이제 여기서 보세요. 극한을 취해버리면 이제 델타 x가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봐요. 이제 델타 x가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x와는 점차 a에 가까워져요. 마찬가지로 델타 y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은 이 사이에 있는 y1도 점차 b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가면은 x와는 a로 가고 델타 y가 0으로 가면은 y와는 b로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극한을 취하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당연히 같아야 되잖아요. 여기다 한번 써서 표시해 볼까요? 리미트 델타 여기다 이렇게 씁시다. 델타 x가 0으로 가면 그러면 자, 이제 델타 x가 0으로 가면 요 x와는 a로 가야 되잖아요. 요 x와는 a로 가니까 그래서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지니까 fx x1, b는 fx a, b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델타 y가 0으로 간다면 델타 y가 0으로 가면 y와는 b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b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 그 다음에 y a 플러스 델타 x 그 다음에 y와는 fy 그리고 자, 이제 동시에 이제 지금은 델타 y만 0으로 간다면 여기는 a 플러스 델타 x 그리고 b가 되는데요. 만약에 델타 x하고 델타 y가 동시에 0으로 간다면 얘도 델타 x가 0으로 가버리면 a, b로 가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0으로 간다면 델타 x도 0으로 가고 델타 y도 0으로 간다면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할 것이냐면은 이건 극한을 취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다는 사실로부터. 그래서 이제 따라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는 아직 극한을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fx x1, b가 이 a, b에서의 함수값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x1, b라는 점하고 a, b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일치하지는 않은데 그러나 만약 요 점에서 함수값이 0.7이고 요 점에서 함수값이 0.6이었다면 두 개가 같아지게끔 하는 적당한 실수값이 존재하겠죠. 그걸 편의상 입시는 1이라 놓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0.7이고 여기가 0.8이면 그때는 입시는 1은 마이너스 0.1 역할을 하겠죠. 이때 입시는 1이 그냥 실수값이에요. 두 값을 같아지게끔 하는 적당한 실수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또한 마찬가지로 fi a 플러스 델타 x, y1하고 극한을 취해야지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극한을 아직 안 취했으니까 이 점에서 함수값하고 이 점에서 함수값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아지게끔 하는 적당한 입시는 2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어떤 실수예요. 이거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습니다. 입시는 1과 입시는 2가 존재합니다. 근데 극한을 취하면은 델타 x가 0으로 가고 동시에 델타 y가 0으로 간다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얘가 이 값으로 가까워지니까 입실론화는 당연히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델타 y가 0으로 간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 델타 x와 델타 y가 동시에 0으로 간다면 얘가 이렇게 간다고 했었으니까 극한을 취하면 이 입실론 2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입실론 1과 입실론 2는 델타 x와 델타 y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델타 x와 델타 y의 영향을 받습니다. 델타 x와 델타 y의 함수가 되고, 왜냐면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얘가 변하면 얘도 변하거든요. 함수이고 델타 x가 0으로 가고 델타 y가 0으로 간다면 이때 당연히 입실론 1도 0으로 가고 입실론 2도 0으로 갑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극한 취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극한 취하면 얘 0으로 가야 되죠. 극한을 취하면 얘가 0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노란색 부분과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각각 이제 이렇게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얘 대신에 얘로 바꿔놓고 얘 대신에 다시 얘로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다시 써보려고 하는데요. 델타 Z는 이제 다음같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델타 Z는 자, 요 노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 대신에 얘를 쓸 수 있어요. fx 그리고 a, b 플러스 입실은 1 그리고 델타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은 얘예요. fy a, b 그리고 플러스 입실은 2 델타 y와 같이 됐습니다. 얘네들을 다 전개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 fx a, b 델타 x 그리고 fy a, b 델타 y 그리고 입실은 1 델타 x 플러스 입실은 2 델타 y와 같이 됩니다. 입실은 1 델타 x, 입실은 2 델타 y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여기 뒤에 있는 얘네들은 보다시피 델타 x하고 델타 y가 0으로 가면 얘네들이 각각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면 얘네들도 0으로 가니까 이 둘씩 곱하는 것은 더더욱 빠르게 0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델타 x가 10분의 1이고 만약에 입실론이 10분의 1이라면 두 개 곱하면 100분의 1이니까 더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델타 x하고 델타 y가 0으로 간다면 이 입실론 1 델타 x하고 입실론 2 델타 y는 더더욱 빠르게 0으로 가는 값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델타 z가 즉 z에 대한 증분이 앞서 연속인 편도함수 영역 R 안에서 연속인 1차 편도함수를 갖는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정리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만약에 어떤 함수 fxy에 대해서 이 z의 증분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우리 책에는 따로 용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일변수 함수일 때는 미분 가능이란 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제 다변수 함수로 오다 보면 x에 대한 편도함수가 존재할 때 x에 대해서 편미분 가능이라 얘기를 하고, y에 대한 편도함수가 존재할 때 y에 대해서 우리가 편미분 가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변수 함수에서도 미분 가능이란 말을 붙일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z의 증분이 이렇게 두 함수값에 차로 되어 있던 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줄 수 있다면, 즉 델타 z가 이것을 만족할 때, 즉 z의 증분이 이 식을 방금 전에 했던 이 식을 만족한다면은 어디 여백에다 적어 놓으세요. 만족할 때 이변수 함수 z 이퀄 fxy는 이제 x에 대한 편미분 가능, y에 대한 편미분 가능이라고 해서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미분 가능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이변수 함수는 미분 가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예요. 디퍼런셔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미분 가능, 다변수 함수가 미분 가능이 된다는 얘기는 미분 가능이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증분이 이런 식으로 우변처럼 표현이 될 수 있을 때 그런 이변수 함수가 있다면 미분 가능이라고 정의할 것이고요. 여기서 정의했던 원리는 3변수나 더 나아가서 n변수에서도 동일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주로 이변수 위주로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변수 함수가 미분 가능이란 말은 지금 방금 전에 증명했던 이 정리가 성립할 때 증분이 우변처럼 바뀌어진다면 그때 미분 가능이라 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절의 제목이 전미분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자, 전미분을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뒷부분은 델타 x하고 델타 y가 0으로 가면
입실론 1도 입실론 2도 각각 0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0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델타 Z는 만약에 이 값이 델타 X하고 델타 Y가 충분히 작다면 하고 가정합시다. 자, 여기에서 만일 델타 X와 델타 Y가 X의 증분과 Y의 증분이 충분히 작다라고 보겠습니다. 아주 작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Z의 증분 델타 Z는 여기 얘를 띄워버리면 얘네들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여기 등호는 아니에요. 등호가 되려면 이만큼의 값이 있어야 되는데 얘를 띄워버리면은 이렇게 될 텐데요. 자, 이제 이 오른쪽을 우리가 뭐라 약속을 할 것이냐면 이 밑줄쳐는 이 식을 이제 이 절의 제목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변수 함수 z= fxy의 전미분 토탈 디퍼런셜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미분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 이제 오른쪽에 있는 fx a, b 델타 x fy a, b 델타 y를 우리는 한 점 a, b에서 이 이변수 함수 z= fxy의 전미분이라 얘기를 합니다. 토탈 디퍼런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전미분은 이 오른쪽에 있는 요 x에 대한 편미분계수 델타 x 플러스 y에 대한 편미분계수 그리고 델타 y를 곱한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점이 아니라 정형 안에 있는 모든 점으로 확대를 하고자 할 때는 ab 대신에 xy로 바꿔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탈 디퍼런셜을 나타낼 때 요 디퍼런셜의 이니셜을 따와서 기호로 기호 표기도 마저 합시다. 이것이라 하고 이제 기호로 d 그 다음에 f 또는 dz 이렇게 이것으로 나타냅니다. 자, 이제 df 또는 dz 이렇게 해서 표시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형 안에 있는 전 점을 얘기한다면 그때는 여기 xy로 바꿔서 표시하면 돼요. 즉 다음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증분을 표시했을 때 증분에서 쭉 유도돼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탈 디퍼런셜 전미분은 dz로 표시할 것이고 fx 이제 임의의 점을 뜻하면 여기 ab 대신 xy로 그 다음에 델타 x 플러스 fy 그다음에 델타 y 이렇게 표시할 것이고요. 자, 이제 첨자를 써서 표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라운드 f 라운드 x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라운드 f 라운드 x 델타 x 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이 기호를 서로 혼용해서 쓰니까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z의 전미분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 x의 증분과 y의 증분이라는 얘기고 전미분은 d를 써서 표시하는데요. 자, 근데 또 많은 수학책에서 이제 다음 같이 약속을 하기도 해요. 이거는 그냥 기호의 약속이에요. 원래 이제 엄밀한 기호는 이제 정의는 이거였는데 또한 이제 dz라는 기호를 라운드 f 라운드 x를 써서 표시한다면 여기 델타 x 대신에 dx로 라운드 f 라운드 y 델타 y 대신에 dy를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기호보다 이 기호를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첨자를 써서 표시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우린 뒤에 가서 완전 미분 방정식 같은 걸 다룰 때도 이 기호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위의 기호가 비록 처음에 우리가 약속했던 정의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기가 D로 돼 있으니까 여기도 그냥 같이 D로 바꿔서 표현한 게 겉보기에도 좋고 그래서 이 정의와 이 정의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표시하기도 합니다. 전미분을 나타내는 기호 표기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dx, dy를 써도 좋고 델타 x, 델타 y를 써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두 개를 혼용해서 쓰고 나중에 미분 방정식 같은 걸 공부할 때는 이 델타 대신에 d를 써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제 임의점으로 확대했을 때 Z의 전미분 이렇게 돼 있어요. DZ 또는 DF 같이 혼용해서 씁니다. 여기서 줄을 세 줄 그은 것은 뭐냐면요. 이제 왼쪽 교, 오른쪽 교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동일하게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전미분은 확대가 가능합니다. n변수 함수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전미분을 잘 보세요. 제1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제1변수의 미분을 옆에다 곱했어요. 이건 이제 단순하게 이제 x의 미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y의 미분이라 할 거예요. 이게 z의 미분인 것처럼 얘네들도 요기를 쓸 때는 x의 증분, y의 증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기로 바꿔서 쓰는 순간에 이건 x의 미분, y의 미분이라고 표현하고 얘는 z의 미분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자, 이제 제1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x의 미분, 첫 번째 변수의 미분을 곱하고 제2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리고 제2변수의 미분을 옆에서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n변수 함수로 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기호 표기를 확대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y는 equal f, x1, 제1변수, 제2변수, 제_n변수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y의 미분, 다변수 함수의 미분은 이 함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첫 번째 변수의 미분을 곱하고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여기 앞서도 얘기했죠. 번호를 그냥 붙여도 돼요. F1, F2라 번호를 붙여도 무방합니다. 여기 그래서 번호를 붙여놓은 거예요. 기호표기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 변수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런 뜻이에요. X2, n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n번째 변수의 미분을 곱한 거예요. 그 번호를 붙여도 똑같이 제1변수, 제2변수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시그마로 묶어서 표시하면은 얘네들은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의 fxi xi 그리고 dxi 자 여기 이 번호를 붙여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n변수 함수의 전미분 토탈 디퍼런셜의 기호 표기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전미분에 대해서 2개 전미분 또는 2차 전미분을 구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한 번 미분한 걸 했으니까 두 번 미분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이제 z equal fxy에서 자, dz는 fx 그리고 dx, fy, dy였잖아요. 자, 이 함수를 한 번 더 계산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말의 의미는 한 번 더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fx, dx, fy, dy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d가 미분한다는 기호라서 이렇게 선형성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계산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이 함수를 미분하고 x의 미분을 곱하고 이 함수를 미분하고 y의 미분을 곱하라 이 말이거든요. 자 이제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도 여전히 이변수 함수 형태로 되잖아요. 물론 특수한 경우는 다시 1변수나 또는 상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다시 이변수 함수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걸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미분한다라는 얘기니까 우리 이제 이 함수는 자 이제 이 미분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원래 어떤 함수 했을 때 그걸 제1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dx 곱하고 제2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dy를 곱하는 거잖아요. 한번 이미 x에 대해서 편미분 함수를 다시 제1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dx를 붙이고 이 함수를 제2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dy를 곱한 것이 이게 바로 요거예요. 그 다음에 dx를 하라는 얘기고요. d를 또 계산합니다.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죠. 한 번 y에 대해서 편미분 함수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고 한 번 y에 대해서 편미분 함수를 또 y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dy 이거 구하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만약에 이 함수가 그 fxy하고 fix가 모두 연속이라면 그때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영의 정리 또는 이제 다른 말로 클레로 정리라고도 한다라고 했었죠. 영이라는 수학자 이름을 붙여서 영의 정리 또는 클레로라는 프랑스 수학자 이름을 붙여서 클레로 정리라고도 하는데요. 그 많은 책에서 그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저자분들이 영의 정리라 했으니까 영의 정리라고 얘기를 할게요. fxy하고 fix가 만약에 연속이라면 순서를 바꿔도 돼. 이건 단순하게 곱이니까 전개를 해보면 dx, dy나 dy, dx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정돈을 해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도는 하면은 이 말이 되겠군요. fxx dx 그리고 여기 dx의 제곱이에요. 이 dx의 제곱을 괄호의 제곱이라 써도 좋고 그냥 괄호 없이 그냥 이렇게 써도 dx 곱하기 dx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계산하면 fxy dx dy 순서로 쓰고요. 얘도 연속이라는 가정을 할게요. 연속이 아니라면 이제 따로따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많은 문제들은 다 연속인 범위 안에서 주로 다룰 생각이니까요. fxy가 연속이고 fix가 연속이면 0의 정의로부터 서로 같아요. 그래서 2배 fxy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x dy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 전기라면 fiy dy의 제곱이에요. 이것이 2차 전미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n차 전미분으로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로 많은 문제를 다룰 때 이제 여기서 성립한다면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매번 이렇게 n변수 함수로 기호를 다 확대해서 표현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이걸 n변수 함수로 확대한 거예요. 이건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기 기호를 잘 보면 이거 여기도 시그마로 표시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일일이 판서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전미분이 근사값을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아까 여기서 입실론 델타 x 더하기 입실론 2 델타 y를 떼어냈을 때, 왜냐하면 델타 x하고 델타 y가 충분히 작다면 입실론 1 델타 x도 거의 0에 가까워지고 입실론 2 델타 y도 거의 0에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서 델타 z 증분이, 즉 증분이 원래 x 더하기 델타 x, y 더하기 델타 y 마이너스 fxy였었잖아요. 이 증분이 자 근사적으로 여기가 dz랑 비슷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dz가 바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fx, 여기가 x, y, 그 다음에 델타 x 플러스 fi, x, y, 델타 y 이렇게 되잖아요. 아까 여기서 썼던 거 이거요. 이게 dz의 기호였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델타 x하고 델타 y가 충분히 작다면은 얘하고 얘가 근사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얘는 이거와 같았고 dz는 이거와 같았으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이 근사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밑줄 쳐는 식과 아래 밑줄 쳐는 식을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f x 더하기 델타 x 그리고 y 더하기 델타 y, 자 이제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다 이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사적으로 f 얘를 이항을 했으니까 f x, y 플러스 fx 그리고 델타 x fi x, y 그리고 델타 y가 되겠죠. 기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델타 y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우리가 선형근사식이라 얘기를 합니다. 얘를 선형근사식 또는 1차 근사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우린 여기에서 이제 책의 기호랑 맞춰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x, y를 a하고 b로 바꿔놔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x 플러스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을 이제 기호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x, y로 그냥 표시했고 그다음 a, b로 표시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a 더하기 델타 x. 자, 여기다 x 대신에 a, y 대신에 b를 대입하면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기호 표기를 다시 써보는 거예요. x 대신에 a, y 대신에 b를 대입하면 fx a, b 델타 x 그리고 fi a, b 델타 y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위에 있는 식은 그냥 이미 xy로 쓴 거를 아래에 있는 식은 한 점 a, b라는 점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점에서 함수값하고 요점에서 함수값을 이용했는데 우변호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고, 얘를 왜 선형근사식 또는 1차 근사식이라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 기호가 x좌표였고 이 기호가 y좌표였다고 가정해 봐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이제 이 책에 있는 기호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해요. 자, 이제 왼쪽은 f x, y가 되고 근사적으로 f a, b가 되고 그 다음에 fx
A, B. 자, 여기 델타 x가 뭐가 됐어요? A 더하기 델타 x가 x였었으니까 델타 x는 넘기면 x-a가 되죠. 마찬가지로 fi, A, B.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y라 썼으니까 델타 y는 y-b가 됩니다. 왜 선형이란 말을 붙였을까? 선형 1차, 리니어란 말은 이제 1차식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y에 관한 1차식, x에 관한 1차식. 얘네들은 개수니까 상수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x에 관해서도 1차식, y에 관해서도 1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선형 근사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니어를 써서 L 이렇게 쓴 거예요. 책에 보면 LXY라 써 있죠. 그래서 LXY 이렇게 표시한 것뿐입니다. 리니어의 약자를 쓴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함수의 근사값 구하시오라면은 어느 한 점 근처에서의 근사값을 구할 때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8번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형근사식을 계산기의 도움 없이 필사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정밀도는 좀 떨어질 수 있죠. 계산기로,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하면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텐데요. 예전에 계산기가 없었던 시절에 수학자들은 바로 이렇게 해서 이걸 이용해서 근사적으로 계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구하려는 값이 2.97이니까 0.03, 얘는 2.0이니까 0.02잖아요. 그래서 델타 x가 0.0이고 그리고 델타 y가 0.03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저 정도 작은 값이라면은 그러면은 비록 필산을 통해서 계산해서도 적어도 최소한도 소수점 첫째 자리 정도까지는 정밀하게 구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살펴볼게요. 저 예제 8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모양을 잘 보면 함수 fxy를 다음같이 놓으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배 그리고 x의 3승, 앞에는 3승이고요. 뒤에는 2승이에요. 자, 플러스 y의 2승 이라 놓겠습니다. 여기 보면 fx하고 fi가 필요하죠. 그래서 x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하도록 하죠. 2배 루트 2x의 3승 플러스 y의 제곱 이거 합산함수 안에 걸 또 미분 하는데요. 안에 걸 또 미분할 때 x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6x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2배 루트 2x의 3승 플러스 y의 제곱분에 합산함수 안에 걸 또 미분합니다.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2y예요. 자, 2는 소거되는군요. 그래서 여기 3이 됐습니다. 자, 이제 fx하고 fi가 구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얘네들은 구했고 여기서 a, b를 찾아야 되고 여기 xy의 의미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게 x값이고 이게 y값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x가 요 x값이 문제에서 2.0이에요. y값은 2.97입니다. 여기서 그럼 a, b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라면 a, b는 당연히 계산하기 쉬운 정수값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얘네들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정수를 선택하도록 하죠. A는 그러면 2.0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정수는 2고요. 여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정수는 3이 되죠. 이제 델타 x를 찾습니다. 델타 x는 x-a잖아요. x-a가 델타 x예요. 앞서 봤던 것처럼 델타 x는 x-a였었으니까 2.02에서 2를 빼버린 거니까 0.02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델타 y도 계산합니다. 델타 y는 이제 y-b가 됐죠. y가 2.97이고 b가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0.03 이렇게 됐습니다. 앞서 얘기했죠. 델타 x는 델타 y는 항상 양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음수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이므로 우리 이제 요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근사값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f 2.02, 2.97은 얘네들은 루트 2배 2.02의 3승 플러스 2.97의 전체 제곱이었었잖아요. 자, 근데 이것이 근사적으로 자, fa, b죠. 2하고 3을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f2하고 3 여기다 직접 대입합시다. 2하고 3을 여기다 대입을 해요. 2에 3승이니까 8, 2, 8이 16. 그 다음에 b가 3이니까 3승은 9예요. 이거 루트잖아요. 25의 루트니까 5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x 이걸 계산한 거 있죠. 자, 요 식에다 또 대입을 하는데요. 요거 방금 전에 계산했을 때 5가 나왔잖아요. 여기 분모가 똑같이 돼 있으니까 5
5분의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x가 지금 여기는 지금 뭘 대입해야 되냐면 AB를 대입해야 되잖아요. AB를. 그러니까는 여기가 A가 되고 여기는 B를 넣으면 돼요. A가 얼마였냐면 2의 접은 4, 3, 10이에요. 여기 5분의 12.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곱해지는 X-A는 앞서 계산했어요. 0.0이라고. 그 다음에 5분의, 자, 여기도 이제 AB를 대입해야 되잖아요. B를 대입하니까 B는 3이죠. 2는 약분됐어요. 여기가 3이 있고요. 여기도 원래는 이제 약분돼서 3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2의 제곱 4에다 3을 곱해서 12가 된 거고 약분됐으니까 Y 대신에 B를 대입하니까 B는 3이잖아요. 여기가 3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델타 Y는 마이너스 0.03입니다. 이거 계산 생략합니다. 책에 풀이가 되어 있으니까 책을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근사값을 필사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공학용 계산기로 구했을 때 적어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정확하게 일치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이런 특별한 어떤 값을 계산기의 도움 없이도 적어도 소수점 첫째 자리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정밀도가 높은 값을 구하길 원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2.02가 아니라 2.002, 2.997 뭐 이렇게 된다면 더더욱 정밀도가 높은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사값을 구할 때 바로 전미분을, 이 우변이 전미분을 이용해서 우변을 만든 거잖아요. 여기가 전미분이고 얘를 넘겨서 온 거니까 이 선형근사식을 이 전미분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잘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꼭 이 식을 이해하고 또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9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로 전미분을 구해보자는 얘기죠. 그냥 전미분을 이 근사값이 아니라 바로 전미분을 구하는 거예요. 자, dy를 구하겠습니다. 예제 9번. 자,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3변수 함수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x1을 첫 번째, x2가 두 번째, x3가 세 번째를 한다면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민하고 dx1,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민하고 dx2, 세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민하고 dx3를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해 볼까요? 자, 로그민법은 진수역수죠.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그리고 x3의 제곱분의 진수역수의 진수를 다시 미분하는데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만 편밀하면 2x1이고 거기다 dx1을 곱하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2x1 dx1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아요. 진수역수의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밀하면 2x2 dx2 그리고 진수역수의 그리고 진수를 다시 미분할 때 세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밀하니까 2x3 dx3가 된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 이제 이게 원래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 이제 합쳐서 한꺼번에 쓴 것 뿐이에요. 뭐 2를 바깥에 묶어놔도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놔두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변수 함수의 전미분구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전미분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이어서 이 전미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다변수 함수의 합성함수 미분법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